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법정에서 벌인 설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장면들을 계속 돌려보면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증인을 어떤 방식으로 흔들어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홍 전 차장도 처음엔 차분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직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통화 발언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입니다. 어제 열린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통화에서 언급한 체포 대상은 방첩 수사 대상이라고 몰아갔지만 홍 전 차장은 부인하면서 정치인이 간첩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증인은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냈다며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준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교묘히 책임을 돌리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 부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차장에게 바로 할 지시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계속해서 반박하자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예. 결국 기억력까지 문제 삼았는데 홍 전 차장은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여러 지휘관들하고 여러 통화를 하신 당시 대통령님보다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장면은 내란 수계 재판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증인 출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직위원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2차 출석했습니다. 홍장원을 증인 신청한 것은 이제 시간 끌려고 그랬겠죠. 시간 끌려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홍장원 전 차장처럼 강단 있고 논리정연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들이 무슨 이득을 볼 거라고 참 어리석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었는데 심지어 윤석열이 직접 반대 신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모질하다 싶었는데 왜 했을까요? 역시 영상을 보면 본전도 못 찾아요. 자, 여인영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내가 받아 적었고 근데 이제 그건 자기가 시킨 게 아니다. 네. 라고 말하려고 빠져나가려고 또 넘기려고 이제 본인이 신문을 시작했는데 홍장원 선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영상 잠깐 봅시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그 생각이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게 요지인데. 예. 그게 요지인데 또 따라가. 인정합니다.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참. 그게 요지가 아니고 그냥 그게 요지입니다. 그게 요지인데. 자, 그리고 윤석열이 이게 저 말은 누구나 홍정원 차장 말에 설득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여인형이 혼자 그럼 구태타 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여인형이 혼자 구태타 할 수 없지. 혼자 잡아갈 수 없지.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이 처음에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홍장원 차장 이야기로는 네. 싹 다 잡아들여라 라고 했다고 증언해 왔어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근데 윤석열은 그동안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걸 부인했었어요.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그게 아니고 헌재 증언 때는 격려 전화했어. 격려 전화. 네. 그렇게 말했거든요. 헌재 때 영상 잠깐 봅시다. 제가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해외 출장 때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이런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격려 전화나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돼요. 또 장황하게 한 점 설명하는데 네. 그 계엄 직전인데 격려 전화했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일로 격려 무슨 전화. 격려를 계엄 때 나 한다는 정말. 거야. 저 때도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었는데 새빨간? 거짓말. 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대목을 다시 또 바로잡고 싶어가지고 주고받는데 자 들어봅시다.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계엄 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을. 그러니까 말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반국가 세력이다.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린 거예요. 완전히 말렸습니다. 완전히. 헌재에서는 아니야 나 격려 전화한 거야. 우원식 한동훈이 간첩이에요? 여인이 혼자 구태타 했어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본전도 못 찾고 네.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그러길래 왜 감당도 못할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 이렇게 저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했다는 것도 인식 못하고 계속 말을 해요. 맞습니다. 아니 내가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말린 거죠. 홍장원 차장이 그걸 노린 거라고 생각해요. 네. 홍장원 차장이 거꾸로 질문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럼 잡아들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언제 잡아들이라고 했어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거는 반국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도 얘기한 모르게 거죠. 예. 바보 멍충이. 멍충이. 그러니까 왜 홍정원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탈탈 털리냐고. 자,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3명의 피고인이 오늘 법정에서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로 요약됩니다. 이들은 막바지로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들입니다. 출석이나 선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인한다는 소식에 결국 나왔습니다. 이번 법정에서 벌어진 증언 풍경은 한마디로 막무가내 그 자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장관이라는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은 말 그대로 막장이었는데요. 증언 거부는 기본이고 소란을 일으킨 변호인들과 말 바꾸기까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김건희가 2달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김건희 또한 증거를 확인하려는 순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하는 추태를 보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들것에 기댄 채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권력자와 그 주변 인사들의 주름살 가득한 태도가 법정이라는 공적 공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인데요. 먼저 김용현의 법정 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던 김용현.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은 증인 선서 이후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김용현 측 변호인은 이미 재판부에서 동석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감치 처벌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김용현 측 변호인은 감치 처벌해줘 감사하다 라며 오히려 재판부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책임을 회피하는 김용현 측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증인이자 당사자였던 김용현은 국가적 사안 앞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했고 그 책임 회피는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을 조롱하는 행위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이상민 또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여기서 이상민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역대급 추태를 보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라고 할 정도의 초유의 사태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요. 길게 말할 가치도 없이 이러한 이상민의 추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마저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윤석열 또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당일까지 언론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특검의 질의가 들어오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 라는 발언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격노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그 계엄 선포 담화문과 또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담화문, 그다음에 페북글, 헌재 재판소의 최종 진술 이런 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증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일 오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죠. 이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김용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이를 준비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법정에서의 상식적 태도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벌어진 계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한편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윤석열은 CCTV 영상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내 기억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게 지금 안가에서 회동을 마치고 증인이 들어오는 장면. 강항입니다. 당시 삼청동 안가에서 잠깐만, 이게 제가 좀 기억이 적어서 그런데 저 안가에 출발한 것 자체가 7시 때가 돼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네, 6시 때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대통령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그렇게 잘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예, 시간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걸로 저는 그냥 한 7시쯤 대통령실 나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전혀 다른 내용이라. 심지어 이러한 항변도 변호인단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꼬박꼬박 응답하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특검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 추정을 해도 합리적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윤석열이 법정에서조차 법과 절차의 엄중함을 경시한다는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지낸 자가 공적 책임의 최전선에 설 때 보여야 할 겸손과 성찰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김건희 또한 재판에 출석하였는데요. 약 2개월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에게 치명적인 증거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문자에는 윤영호가 전성배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런지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일교와 전성배가 캄보디아 관련 작업을 같이 진행한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해프닝 수준을 넘어 정치 권력 주변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김건희 측에서는 갑자기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하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불허하며 누워서라도 재판을 들어라 라며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 기대 재판에 임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책임 회피를 하려는 김건희의 행태에 참으로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결국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전직 권력자들의 민낯을 목도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권력 주변 인사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과 책임임에도 이번 법정에서 드러난 것들은 이 덕목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법정에서 보인 막무가내 태도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먼저 공직자들이 법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란 세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단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증인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추경호는 뭐라던가요? 뭐 거기도 제가 올해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뭐 이 계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사전에 얘기 못해 미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야 무슨 원내 협상 진행하고 했던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왜냐면 이제 계엄이라고 하니까 또 정치인들은 또 뭐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걱정 혹시 조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추경호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하여튼 그 대화 자체는 뭘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제 취지는 미리, 왜냐하면 추경호 대표가 야당과 협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하여튼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뭐 대화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해제 결의, 국회의 비상경 해제 결의에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해제 결의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장관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추경호와 통화를 할 때 추경호하고 무슨 해제 얘기를 특별히 한 거 기억은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까? 네네, 해제 관련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경 후에.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야당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뭐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그렇죠.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네.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그때는 뭐 이렇게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의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좀 봐주십시오. 증인이 답변을 합니다. 네. 내 방에서 받았을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에는 장관이 총리에게 건의하고 다시 나에게 넘어오는 형식이니 총리에게
관련 문건을 가장 먼저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인데 맞습니까? 이것도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12항 묻겠습니다. 증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피고인이나 다른 참석자들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각 참석자별로 뭐라고 말했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아마 헌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제 발언이 담긴 그 조서가 있는데요. 어쨌든 각자 자기 부처 입장에서 이 계엄이 그 자기들의 이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좀 그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 명이 했습니까? 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 우방국 중에 아마 우방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왜 아주 동맹국 가까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 계엄은 오래 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뭐 미국이나 일본 쪽은 내가 직접 뭐 안보실을 통해서든 설명을 할 테니까 외교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분들이 얘기인데 뭐 하여튼 지금은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그와 관련된 얘기는 하여튼 헌재에서 그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나항입니다. 김정한 실장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상계엄 관련 요건이라는 말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뭐 그런 단어가 뭐 기억날 리도 없고 여기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요건이란 말은 의사정족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항입니다. 강의구 실장은 김정한 실장으로부터 총리가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최소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증인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별도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거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라항입니다. 이에 따라 증인은 김정한 실장 등에게 지시하여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사실 있죠. 여기도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김정한 실장은 피고인의 건의 이후에 증인이 추가로 6명의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그런 취지로 진술하는데 맞습니까? 뭐, 알 수도 없거니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복도 CCTV 21시 12분 52초 제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증인.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 증인이 김정한 실장을 불러서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들의 명단을 불러주고 강의구 실장은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어서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게 만약에 사전에 계엄 선포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쨌든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미리 알려지게 되면 딱 선포할 때 이게 나와야지
괜히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최소한의 병력을 질서 유지에 투입하려 했는데 병력 투입 규모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10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늦춰졌습니다.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신속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딱 제가 계엄 선포 방송으로 할 때까지는 하여튼 보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항은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국무위원 전체를 부르라고 했다면 김정환 실장이 이렇게 메모지에 일부 국무위원들의 명단을 받아 적을 이유가 없을 걸로 봐서 전체를 부르라고 하지 않고 일부만 부른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증인이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김정환 실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질문에 계속 강희구가 아니고 김정한 물어보시는 거죠? 약간 그걸 좀 바꿔 정정한 겁니다. 정정하셨습니까? 예. 네. 김정환이 맞습니다. 예, 김정한. 예. 아니 제가 여러 차례 그것도 직권남용 사건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주례 국무회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락해서 하게 되면 그냥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헌재에서도 얘기하고 또 형사 사건에서도 주례 국무회의처럼 소집할 수는 없었다. 행안부 통해서. 증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일부만 부른 이유가 이게 외부에 알려질까봐 일부만 불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보안 유지하고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여기저기 좀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11명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그걸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대접견실 CCTV 21시 9분 20초 제시하겠습니다. 11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11명이라고? 아니요. 그게 이제 11명이면은 정족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3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3명까지는 확실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두 분이 좀 늦게 와서 기다리다가 10시에 선포하기로 한 게 이미 10시 반을 향해서 막 가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11명이면 됐다 하니까 그때 국무회의를 이제 열었던 것이고요. 그 전에 사실은 제 방이나 또 접견실에서 대접견실에서 자기들끼리 또 여기에 대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충분히 또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